첼시가 사비 알론소 감독 선임을 오피셜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4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헤드코치가 아닌 매니저로 선임을 한 건데요. 헤드코치랑 매니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알론소 선임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첼시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첼시가 이제 사비 알론소를 1군 팀 매니저로 합의에 성공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은 4년이고요 그러면서 웰컴 투 첼시 사비 해가지고 사비 알론소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그러면 이제 헤드코치랑 매니저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둘 다 감독을 칭하는 명칭이긴 한데 헤드코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코칭에 특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을 운영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딱 코칭만 하면서 이제 구단에서 선수들 보강해주면은 그 선수들 가지고 훈련시키고 전술 짜고 경기 운영하고 이쪽을 집중하는, 요즘은 대부분 헤드코치제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프리미어리그는 과거엔 매니저제가 주긴 했었는데 퍼거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벵거라던가 무리뉴라던가 다들 매니저긴 했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제 다른 리그들은 원래부터도 헤드코치제이긴 했어요. 근데 요즘은 프리미어리그도 다 헤드코치제로 바뀌고 있는 중이긴 하죠. 왜냐, 요즘은 분업화가 중요하고 요즘은 전문화가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첼시 같은 경우는 사비 알론소를 매니저로 데려온 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첼시는 보드진들이 축구를 잘 몰라서 여태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거다 보니까, 블루코가 이제 구단 인수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원래 LA 다저스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야구식을 상당히 많이 도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비 알론소한테 정권을 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첼시 구단에서는 지금까지의 사비 알론소의 경력 살펴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뭐 선수로는 이제 소시에다드,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바이언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수는 너무 많은 우승들을 차지했죠. 유로와 월드컵을 전부 다 우승을 하기도 했었고, 챔피언스 리그에 뭐 이제 FA컵에, 라리가에, 분데스리가에 온갖 우승들을 다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제 감독은 1군 감독은 레버쿠젠과 레알 마드리드만 맡았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감독이었을 때 분데스리가, 포칼, 그리고 DF의 슈퍼컵 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알론소는 첼시 감독직에 오른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첼시는 세계 축구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이며 이 위대한 클럽의 감독이 되어 막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구단주 그룹 및 스포츠 리더십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같은 야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우리는 최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하고 트로피를 놓고 싸우고자 한다. 선수단에는 훌륭한 재능들이 많이 있으며 이 축구 클럽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이거는 맞죠. 첼시가 유망주들 사재기를 했다 보니까 잠재력만 놓고 보면은 정말 대단한 팀이긴 합니다.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한 게 문제긴 했죠. 그러면서 이를 이끄는 건 나에게 있어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이제 초점은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문화를 구축하며 트로피를 우승하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올바른 문화를 구축하며, 이게 방점이 찍히는 거죠. 첼시는 블루코가 인수한 이래로는 철학 자체가 없었던 팀이거든요. 그게 항상 흔들리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였는데, 결국 알론소가 구단의 철학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알론소는 어떤 감독인가? 그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과 레알 소시에다드 B팀 감독을 맡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레버쿠젠에서 1군 감독 부임하면서, 이때가 황금기였죠. 부임하자마자 엄청난 성과들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분데스리가 최초이자 유일의 무패 우승도 달성을 했었고요. 이거는 콤파니 바이언도, 페베 바이언도 이룩하지 못한 성과긴 하고요.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 수행하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성적 자체는 좋았어요. 레버쿠젠 시절보다도 경기당 승점이 더 높거든요. 레버쿠젠 때보다 더 성적이 좋음에도 성적보다는 선수단과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아쉽게 경질되고 말았죠. 근데 이제 알론소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3백을 고집하는 감독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알론소가 무패 우승했을 때는 3-4-2-1 포메이션을 썼던 게 맞아요. 그때는 무패 우승 시즌은 진짜 3백만 썼어요. 모든 경기에서. 하지만은 이 왼쪽에 있는 게 레버쿠젠에서의 마지막 시즌인 거거든요. 이때 물론 3-4-2-1을 가장 많이 쓰긴 했지만은 3-5-2도 썼고 4-2-3-1도 썼고 4-4-2도 썼고 4-5-1도 썼고 4-4-1-1도 썼습니다. 상대팀에 따라서 폭백도 쓰는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에서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사실 폭백만 썼습니다. 거의 34경기를 지도하는 동안 클럽 월드컵에서 2경기 3백 쓴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이때는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막 부임한 시점이었잖아요. 이게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한 게 클럽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리시즌도 보내지 못해서 2경기를 3백을 썼던 거였고, 그 다음에 시즌 중에는 3백 딱 2번 쓴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30경기를 다 4백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알론소니까 무조건 3백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비 알론소의 전술적인 스타일은 어떤가? 어쨌건 사비 알론소는 사실 지공과 속공에 모두 능한 감독이긴 하거든요. 그건 이제 레버쿠젠에서 보여준 부분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점유하는 축구를 했습니다. 원래 레알 마드리드가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는 점유보다는 속공 위주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로축이 높고 가로축은 도리어 이쪽으로 와 있는 그런 전형적인 팀이었어요. 일반적인 강팀들은 점유하면서 느리게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는 팀들인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알론소 부임하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점유하고 만들어가는 축구 쪽으로 변화를 했어요. 심지어 그 천하의 바르셀로나보다도 더 점유하는 축구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압박을 굉장히 강조하는 감독이긴 합니다. 압박할 때는 박스를 그리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들이 많았던 거였는데요. 지난 시즌과 그리고 이번 시즌 알론소 감독이 부임했던 시기 때의 기록들을 보면요, 역습을 허용을 많이 하려면 압박이 약해야지 역습 허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2024-25 시즌 역습 허용이 경기당 1.47회였던데 반면에 이제 그 알론소 재임기 때는 역습 허용이 0.83회였어요. 그러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PPDA, 이게 이제 압박 강도를 얘기하는 가장 유명한 지표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상대를 여기서 빠져나올 때 그 패스 허용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도리어 압박이 높은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압박이 강하다인 건데, 2024-25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 지수가 12.1로 뭐 그랬는데 지금은 10.8로 더 올라갔던 거, 그러니까 압박 강도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 하이 턴오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2024-25 시즌까지는 4.4회였는데 알론소 재임기 때는 8.8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압박 강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간 여기에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조금은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하죠. 많이 뛰게 하다 보니까. 어쨌건 간에 근데 알론소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자체는 압박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점유하고 이런 축구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과 바이언 경기 3-0 대승, 이게 무패 우승했을 때의 후반기 맞대결이었거든요. 이때의 경기들을 통해서 알론소 감독이 어떤 축구를 추구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기가 가장 알론소 볼이 극대화됐던 경기였다라고 보거든요. 이 경기에서 사실 투엘 감독이 원래 4-2-3-1을 썼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깜짝 3백을 들고 나왔어요. 레버쿠젠 상대로 전반기에도 패하다 보니까 후반기 때 이겨보겠다라고 약간은 변칙 전술을 바이언이 들고 나왔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변칙 선수를 들고 왔음에도 레버쿠젠이 3-0 대승을 거뒀던 거였는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바이언 상대로 원래는 하이프레스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편이긴 한데, 바이언 상대로는 상대가 3백으로 나오면서 중원의 숫자가 2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중원 숫자 줄어든 거를 보고서는 미드블럭을 세웠습니다. 미드블럭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중원 싸움에서의 우위를 점한 거죠.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 숫자 5명 세우는
그런 형태를 가져갔던 거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상대가 이제 볼을 끌 때 숫자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곧바로 이제 기습적인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패스 주고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3명이 압박해가지고 가로채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반전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바이언이 전반전에 슈팅 3번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는 2023-24 시즌 분데스리가 최소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전반전 기준. 그 정도로 바이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알론소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이미 상대가 3백 쓸 거 대비했다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이때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가 복귀했던 시점이었거든요. 알론소 감독이 김민재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우파메카노도 건강해지면서 바이언에 4명의 센터백이 있었기에 3백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투엘은 이미 과거 그 전술로 훌륭하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첼시 시절에 이걸로 우승했던 거였죠. 우리는 3백 또한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4-2-3-1부터 3-4-3에 이르기까지 잘 제어한 것 같다. 압박할 때와 기다릴 때에 더해 볼을 소유하는 선수부터 볼을 소유하지 않는 선수는 물론 수비하는 선수들에 이르기까지 내 입장에서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나에게 있어 텔라와 비르츠, 아들리의 수비력이 환상적이었다. 그들은 중원에서 패스를 끊어야 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건너뛰면서 상대 센터백을 압박했고 공간을 창출했다. 무시알라와 사네는 케인이 패스를 넘겨주는 공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케인은 패스를 넘겨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압박할지 많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볼 없이도 경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3백이지만은 그때의 레버쿠젠만이 아니고 뭐 시즌 내내 레버쿠젠은 기본적으로 3백으로 나서더라도 공격 시에는 포백 전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스위칭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알론소의 팀은 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할이 중요해요.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주거든요. 볼을 소유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비르츠가 볼을 소유하면요, 텔라는 공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리말도가 소유하면요, 이때는 스타니시치가 나왔지만은 프림퐁이 공간을 향해 달려가고요, 자카가 볼을 소유하면요, 안드리이가 싸워줘요. 그리고 타가 수비 전체를 조율하면요, 탑소바가 볼을 끌고 볼 플레잉 센터백을 하는 거고요, 인카피에가 싸워줘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인카피에가 싸우면서 침투에 들어가고,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주는 유형의 감독인 거지 포메이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격할 때 4-3-3에서 이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건데요. 탑소바가 이제 스타니시치한테 패스를 줬고 샤샤보이가 압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압박을 들어올 때 이제 비르츠가 스타니시치의 패스를 받은 비르츠가 그대로 이제 원터치 패스를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비르츠가 이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비르츠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원터치로 그대로 패스 찔러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텔라가 달려 들어가는 거죠. 텔라가 달려 들어갈 때 그래도 이 상황은 김민재 선수가 태클로 끊어내긴 했습니다.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지만은. 그리고 그러니까 약속된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요, 다른 선수는 측면으로 빠져요. 이게 계속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 왔다 측면 갔다 다시 중앙 갔다 측면 갔다 이게 반복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가 자카한테 패스를 줄 때 상대가 그러니까 이럴 때 압박 들어오잖아요. 압박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원터치로 그대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카가 원래 압박에 약하다는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레버쿠젠에선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카피가 원래 센터백으로 3백으로 나왔지만 측면으로 빠지는 거죠. 측면으로 빠져서 자카가 측면으로 돌려준 걸 받고, 이때 그리말도는 원래 윙백으로 나왔지만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죠.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인카피에가 자카한테 패스를 돌려줍니다. 이럴 때 그리말도가 있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면서 상대 선수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미끼 역할을 그리말도가 해주고, 여기서 이제 롱패스가 넘어가면은
그대로 이제 아들리한테 연결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리말도가 다시 측면으로 빠지면서 그대로 오버래핑에 들어가면서 아들리가 돌려준 패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감독이거든요. 뭐 레버쿠젠 시절에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핵심 자원들이 왼쪽에 많긴 했죠. 그리말도라던가 자카라던가 비르츠라던가 다 이제 이렇게 왼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긴 했거든요. 원래 이때는 오른쪽으로 자카가 나오긴 했지만 원래 자카도 왼발잡이다 보니까 자카, 그리말도, 비르츠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비르츠가 워낙 볼을 소유하고 있는데 능하다 보니까 비르츠가 볼을 소유하면서 지키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말도가. 그리고 그리말도가 여기 이제 두 명 사이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동료들을 스크린 삼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스크린 삼아서 들어가서 비르츠가 좁은 구역에서 패스를 잘 주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비르츠가 그리말도한테 패스를 주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골이 나왔던 장면이었거든요. 여기서는 텔라가 그리말도한테 패스를 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텔라가 그리말도한테 패스 줄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인카피에의 움직임이에요. 인카피에가 그리말도 뒤에서 돌아서 달려가니까 여기서 원래 이게 아니었으면은 그리말도를 막으러 갔을 텐데 돌아가는 선수가 있으니 이걸 막으러 움직이다가 바이언 풀백이 여기 공간이 나오게 된 거죠. 공간이 나오니까 그리말도가 패스 주고 텔라가 그대로 찔러준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더미 역할을 항상 해요. 선수 한 명이. 그래서 항상 수적 우위를 가져가다 보면은 수비가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두 명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알론소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쪽 측면으로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게 결국은 그쪽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되면은 상대도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대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레버쿠젠이 왼쪽 측면 위주의 공격을 하면은 그쪽으로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전환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전환 패스를 하면은 텔라한테 1대1 상황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노이어 골키퍼가 선방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은 실점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무려 44.9%나 됐어요. 오른쪽은 33.2%로 그렇게 많진 않았죠. 그러면서 보면은 여기 그라운드를 가운데를 절반으로 가르면은 레버쿠젠은 오른쪽 측면에는 3명밖에 없었어요. 왼쪽 측면에 선수들이 모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쪽에 선수들이 대거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왼쪽으로 많이 있는 거죠, 선수들이. 알론소 감독은 수비 사이사이 침투를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예를 들면 포백을 세우면은 공격을 5명을 가져가가지고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야지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될 때의 강점이 뭐냐면요, 수비 입장에서 서로 누가 막아야 되지 하는 고민이 생겨요. 여기로 오면은 내가 막으러 가야 되나 내가 막으러 가야 되나 그런 식의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격들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다 보면은 여기 공격할 때도 다 사이사이로 들어가요.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부 다 여기서도 사이로 들어가는,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감독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대가 숫자가 더 많지만은 2명의 선수가 이 사이로 달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이 막히는 거, 3명이 잡히는 거죠. 3명이 잡힐 때 김민재한테는 2명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2명이서 달려가면서 3명을 묶어 놓으니까 나머지 2명이 김민재 1명을 상대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르츠가 패스 주고 텔라한테 기회가 생겼는데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미친 속도로 가가지고 백태클로 막아내고 이걸 노이어가 잡아냅니다. 이것도 거의 실점될 뻔했던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교체 카드 통해서도 조금의 변화들을 가져가긴 했었는데요. 이건 뭐 교체 카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프림퐁이 교체 투입되면서는 프림퐁 위주의 역습 축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레버쿠젠이 프림퐁 교체 투입하고 나서는
3번의 슈팅이 다 프림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장면이었던 게 이게 88분경에 스타니시치가 볼을 끌고 가다가 프림퐁한테 패스 주고, 프림퐁이 워낙 빠른 선수다 보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우파메카노가 태클로 딱 막아내면서 여기서 이제 골대 맞고 나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3번째 골도 프림퐁의 역습에서 나온 거였죠. 2대0 상황에서 노이어가 이제 코너킥에서 공격의 가세를 한 거거든요. 공격의 가세를 했는데 노이어가 헤더 경합을 한 거를 탑소바가 루즈볼 잡아서 그대로 롱패스를 줬고, 이걸 받은 프림퐁이 볼을 끌고 쭉 가다가 골대 비어있으니까 그냥 빈 골대로 골을 넣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의 선제골은 빠른 스로인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빠른 스로인에서 이제 비르츠가 바이언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을 때 비르츠가 빨리 스로인을 던졌고, 안드리가 땅볼 크로스 보낸 거를 파포스트에서 세도에 들어가던 스타니시치가 넣은 건데, 이것도 디테일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빠른 스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게 그 알론소가 분데스리가에 유행시킨 거예요. 알론소가 처음 도입해가지고 뭐냐면요, 여기 터치라인 사이사이에 볼을 쫙 뿌려놨어요. 29개를 다 배치를 시킨 거거든요, 알론소가. 그라운드 전체에 걸쳐서 좌우 터치라인에다가. 그러다 보니 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볼 있고 여기 볼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볼 있고 이렇게 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항의할 틈을 안 주고 빨리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라인에 볼들 딱 균열하게 있는 거 보죠. 작은 디테일이 빠른 스로인을 던질 수 있게 한다인 거거든요, 내용이. 영상 분데스리가 공식 유튜브에서 올라왔던 거였는데, 이런 작은 디테일도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선제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론소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점유하는 축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알론소가 처음 부임했을 때 레버쿠젠은 속공하는 팀이었거든요. 소유하지 못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론소가 직접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지난해 내가 그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는 소유하지 못하는 팀이었다. 우리는 역습하는 팀이었고 카운터 어택 하는 팀이었다. 다만 이번 시즌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왼쪽이 처음 부임했을 때의 기록인 거고, 오른쪽이 이제 2년차 때의 기록인 건데, 다이렉트 어택이 2022-23 시즌은 2.3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2위였어요. 하지만 2023-24 시즌은 2회로 5위. 뭐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은 속공도 잘하는 팀이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이 턴오버 압박해가지고 실수 유발하는, 그게 6.4회로 17위 하위권이었거든요. 하지만은 2023-24 시즌은 10.7회로 2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의 실수 유발해가지고 거기서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비율이 20%로 22-23 시즌은 1위였는데 23-24 시즌은 16%로 9위였던 거였고요. 라인이 얼마나 높아 있나, 수비 라인이. 사실 이거는 35m도 되게 높은 편인 거긴 한데, 어쨌건 분데스리가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높이는 리그라는 게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 2022-23 시즌 39.7m로 15위였는데 하위권이었는데, 2023-24 시즌 44.3m로 3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달라진 부분이 10번 이상의 패스를 주고받은 횟수가 2022-23 시즌 11회였는데, 그래서 5위였는데 2023-24 시즌 21.27회로 1위. 최다를 기록. 바이언보다 더 많았어요. 바이언보다 더 점유하는 축구를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단 구조랑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팀 전력에 따라서 변화할 줄 아는 감독이라는 거죠, 알론소는. 그 팀에 맞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알론소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그건 거죠. 알론소는 위대한 많은 감독들로부터 장점들을 흡수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리뉴로부터 수비를 흡수하고, 과르디올라로부터 패스하는 걸 흡수하고, 안첼로티로부터 속공하는 걸 흡수하고, 그런 게 아니겠냐? 실제 많은 명장들 밑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했었다 보니까 선수로서. 그래서 레버쿠젠 시절에 상당히 매력적인 축구를 했던, 다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전반기 때까지는 괜찮았으나 이제 선수들과의 불화 이후에 조금은 무너졌던, 변화를 너무 과하게 가져가려다가 그런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요. 그러면 첼시에서는 어떨지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프리미어리그 영국 매체들은 3백 쓸 걸로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꼭 3백을 고집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4백을 썼으니까. 그래도 어쨌건 간에 3백으로 전망한 것들을 보면은, 일단 오른쪽에 스포츠키다는 현재 선수들로 구성을 한 거거든요. 현재 선수들로 찰로바 중앙에 이제 코릴과 포파나 3백을 형성할 걸로 봤고, 좌우 윙백은 쿠쿠렐라랑 리스 제임스, 그리고 두 명의 미드필더로 엔소 페르난데스랑 카이세도, 그리고 이제 2선에 네투와 파머, 그리고 톱에 페드루, 이렇게 설 걸로 보긴 했는데, 저는 꼭 이렇게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긴 해요. 왜냐면은 그러려면은 조금 더 윙백에서 공격적인 능력이 필요한 선수가 있긴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4백으로 가거나, 저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리스 제임스는 3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리스 제임스는 그전에도 3백 쓸 때 오른쪽 스토퍼 역할을 은근 많이 수행을 했던 선수긴 하죠. 그리고 차라리 네투 같은 선수가 윙백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알론소는 윙백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윙백의 활동량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전 그래서 리스 제임스는 좀 알론소의 전수에서 윙백보다는 3백의 스토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탑소바가 맡았던 그런 볼플레잉 센터백이라던가 아니면 미드필더에 더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리스 제임스는. 그리고 센터백 한 명은 영입해야죠. 센터백은 너무 약하긴 합니다, 지금 대부는. 코릴 정도 제외하고는 딱히 그렇게 맞는 선수 유형은 없어서, 그래서 3백 쓰려고 한다면은 센터백 더 영입해야 된다. 물론 리스 제임스가 뛸 수 있지만. 어쨌건 알론소가 부임하게 된다는 거는 분명히 변화의 폭은 제법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팀으로 오게 될 선수들도 은근 많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긴 해요. 참고로 여기 이제 왼쪽에 그 덧선에서 예상한 3백 같은 경우는 딱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 있긴 하네요. 코릴이 지휘하고 바스토니가 볼플레잉 센터백하고 디오망데가 파이터형 하는 거죠. 싸워주는. 근데 미드필더는, 이거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떠날 걸 예상해서 오나나를 넣은 것 같은데, 오나나보다는 조금 더 패스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어쨌건 알론소한테 매니저 롤을 준 만큼 첼시가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알론소한테 조금 힘을 실어줄 예정이고, 알론소도 본인 입맞게 팀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건 저는 제가 워낙 그 알론소 감독을 조금 좋아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물론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선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약간은 아쉽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 다음 시즌 첼시가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